네, 자 그러면 우리 이선혁 이사님 모시고 본격적으로 한번 올 전략 한번 짜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은 2차 전지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약간 좀 혼란스러운 2차 전지가 지금 한참 달리다가 그 기세가 좀 꺾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약간 좀 헷갈리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혹시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 지난달부터 시장을 보시면 사실 대안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 대형주 중심으로도 제법 실적이 개선이 많이 되면서 좋아지는 업종들도 많이 나타났죠. 뭐 대표적인 게 자동차 업종도 실적이 대단히 좋아지면서 관련 부품 업종들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뭐 조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실적이 좋으면서 역시 뭐 백고동 올리는 소리도 많이 들렸던 것 같고, 네. 지금 뭐 엔터도 말씀을 주셨는데 엔터 외에도 어제도 이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 중국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이제는 중국 외쪽 수요, 그렇죠? 그것도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화장품을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이름을 달고 나갔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ODM으로서 즉 그쪽에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조업을 하는 쪽으로서 뭔가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실적이 어마어마했죠.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호전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뭐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도 시장에서 뭔가 실적과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구나라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재미있는 거는 시장의 모습과는 다르게 경제 쪽은 여전히 불안하죠. 네, 너무 그렇죠. 불안하다는 얘기도 많고 뭐 실제 불안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한 2주 전에는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오늘은 지역은행과 관련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점들을 감안을 하면 위험에서 좀 피할 수 있을까. 어쨌든 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나중에 결론이 100%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리긴 어렵지만 최소한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점들을 그래도 우리가 잘 보고 있으면 향후에 내가 이런 위험에서는 달아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지역은행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런 것들을 지금 하지 않고는 좀 어려운 거죠. 뭐 나름대로 지금 괜찮은 업종들에 대해서는 전 여전히 뭐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찜찜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 얘기부터 좀 해드리고 갈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장표 한번 보시면 뭐 시장의 우려 최근에 뭐가 있지라는 것들 한번 보시죠. 뭐 부채 한도 협상은 제가 2주 전에도 이게 정치적인 문제고 이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잘못되면 현재 야당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더 많이 불리해진다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첫 번째 장편 한번 보시면 그 당시 여러분들 많이 떠올리시는 게 2011년도 부채 한도 협상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S&P가 말 그대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해서 상황이 더 안 좋았던 거거든요. 그때 정말 맞습니다. 옵션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미국의 신용등급이 내려간다는 건 참 역사적인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 한번 장표를 보시면은요, 보통 미국의 신용등급은 그냥 강등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그 당시에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신용등급이 강등된 게 8월 5일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4월 18일부터 계속 경고를 줬어요. 니네 잘못되면 4월부터 니네 잘못될 거야. 그리고 그 동안에도 계속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신용도 무디스도 그쵸 부정적 관찰에 넣을 거야 또 몇 달 뒤에. 그리고 여기도 8월에도 뭐 얘기를 하고 계속 나왔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제 몇 달 안 남은 거죠. 지금 뭐 자넷 옐런 재무장관은 6월 1일을 얘기하지만 이미 세금 들어온 걸로 봐서는 6월은 아닌 걸로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어떤 미국의 S&P나 무디스
평가기관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이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곳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와치리스트라고 그래서 당신들 지금 대단히 위험하니 관찰 대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짓거리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라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아직 이런 절차들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현 상황에서 너무 섣부르게 야 이게 신용등급 강등까지 갈 거라고 얘기하는 건 일단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이제 나중에 얘네들이 부정적 관찰 대상에 넣는다는 그때부터는 긴장을 해야 되지만 네. 그 이전까지는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까지 볼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미국의 디폴트 얘기 나오는데 말이 됩니까? 미국은 망할 수 없는 국가잖아요. 예. 그렇죠? 디폴트는 미국이 망한다는 얘기인 건데 이건 상정한다라는 게 좀 제가 볼 땐 넌센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6월 1일이라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자기 국가가 부도가 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부채한도 협상하는 거 며칠 미뤘더라고요. 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 국가 부도 나는데 미루는 정치인들이 제정신입니까? 그렇죠?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온전하게 증액안이 합의가 된다라는 개념보다도 지금 미국에서 정치권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이번에도 연장하는 그렇죠. 그래서 딱 정확하게 끝내주는 게 아니라 미국의 회계연도가 9월이잖아요. 예. 그래서 9월이 회계연도 끝이니까 일단 그때까지는 뭔가 조금 한번 유예를 시켜놓고 계속해서 문제와 삼으려는 의도들이 많이 비춰지는 것 같아서 민주당도 보니까 드디어 9월까지 일단 한번 올려놓고 다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주기 시작을 했고요. 또 예전에는 야 무조건 아무것도 협상 대상이 아니야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조금씩 발을 빼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는 그렇고 나중에 공화당이 요구하고 있는 거 나중에 재정 이렇게 긴축하는 거는 조금 추후에 논의하자라고 해서 네. 일정 부분은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만 하여튼 돌아가는 상황은 조금 더 보시고 이전에 2011년과 만약에 비슷하다라고 느끼신다라면 최소한 이게 신용등급과 관련이 있을 텐데 신용등급과 관련이 있으려면 이 신용등급과 관련된 기구들이 먼저 당신들 부정적입니다라는 경고부터 주기 시작을 해야 그게 뭔가 카운팅이 시작된다. 사실 그 이전까지 너무 이것까지 너무 앞서서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오늘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은행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도 팩웨스트라는 지역은행이 사실 예금이 지난주 대비해서 한 9.5% 정도 빠졌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뭐 잠재적 불안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행과 관련된 가장 큰 원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과잉 긴축에 있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너무 과잉 긴축에 있었었고 여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거죠. 이거 뭐 좀 약간 겹쳐졌네요. 자, 지역은행 위기를 보시면 오늘 아침 기사입니다. 오늘 아침 3대 뭐 보합권에 머물렀다 했는데 팩웨스트는 예금 감소 소식 때문에 빠졌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웨스트 얼라이언스라고 있죠. 사실 이게 다음으로 주목됐던 은행이었는데 예. 이 웨스트 얼라이언스 은행 같은 경우는 주가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뭐 2% 빠진 거 적지 않은 거냐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오늘 나온 기사를 통해서 또 미국 시장을 통해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전에는 이렇게 지역은행 문제가 불거지면 모조리 다 같이 와르르였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원인도 같았고 그런데 오늘 팩웨스트 같은 경우는 예금이 9.5% 줄었다라고 나왔는데 네. 지금 말씀드렸던 웨스트 얼라이언스는 지난주에 예금이 늘었습니다. 6억 달러 이상이 늘었고요. 동시에 그것만 늘은 게 아니라 예금자 보호가 되는 대상도 1분기 말에 68%에서 어제부로 80%까지 올라와서 다르다라는 걸 보여줬던 거죠. 즉 보통 우리가 한 달 전까지만 하면 지역은행에서 돈이 빠지면 다 같이 빠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 망할 거야라고 그러다가 지금은 같은 지역은행 내에서도 이 친구는 괜찮고 이 친구는 좀 문제가 있겠네라는 식으로 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로만 놓고 본다라면 위기가 확산이 됐다라기보다는 위기가 그래도 뭐 좋은 건 아닌데 우리가 우려할 만큼 보다는 완화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되고 있고 특히 팩웨스트 같은 경우는 이게 자살골 넣은 케이스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은행들은 지역은행들은
지난주에 돈이 들어왔는데 왜 팩웨스트에서만 예금이 인출이 됐느냐? 본인들 스스로 매각을 하기 위한 뭐 전략적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자살골을 넣었어요. 그럼 시장에서 보기엔 아니 저 친구가 얼마나 위험하길래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돈이 빠졌던 건데 중요한 건 이 친구들 때문에 돈이 빠지면 다른 은행에서도 돈이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만 위험하네. 다른 애들은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지금 투자자들이 느꼈다는 게 다른 점이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뭐 이로 인해서 모든 위기가 끝난다고 말씀드리기는 너무 섣부르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처음에 우리가 봤었던 은행 위기와는 조금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이 뉴스를 한번 또 보시면은요. 이게 오늘 아침 제가 지금 가져온 데이터는 거의 다 오늘 아침 기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금융 스트레스 지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 뾰족 올라갔던 게 이번에 있었던 지역은행 문제로 인해서 금융 스트레스 지수, 즉 은행들이 대단히 위험해 라고 했었던 지수인데 지금 거의 밑으로 내려와서 시장에서 볼 때, 미국 시장에서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에 올라갔던 게 뭐예요? 이건 2008년 금융위기였고요. 요거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당연히 지역은행들뿐만이 아니라 뭐 기업들 다 망하면 은행도 망하는 거 아니겠어? 라는 스트레스가 있었으니까 그거 얼마 전에도 올라갔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은 현 수준에서는 많이 내려와서 하여튼 미국에서 볼 때 우리가 연준이나 이런 데서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을 보면은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위축 이런 얘기들 계속적으로 나오죠. 예, 그렇게 지금 보여주신 지표 보면은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낮아진 것 같은데 왜 그런 언급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걸까요? 사실 그런 언급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저는 이제 양면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로 인해서 뭐 서민들이나 아니면 중소 자영업자들 중심으로는 금융 여건이 타이트해지는 건 피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신용 경색이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금융 시스템 위험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는 경기가 조금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포커싱이 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하다라고 보여져요.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좀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한국이든 미국이든 사실 이 양극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금융 여건이 어려워질 때 제일 힘든 부분들은 역시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들 또는 소상공인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대형 기업들은 돈이 남아 돌아요.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에 있는 대형 기업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쌓아놓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걸로 배당도 주고 자사주도 사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은 사실 은행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 여건이 긴축되는 것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 중소형 아니면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형업자들 아니면 서민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도 힘든데 이렇게 되면 더 어려워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금융 스트레스 관련 지수가 보면 대형 업체를 반영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전체 국민을 반영했다. 이런 측면보다는 아무래도 큰 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반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느끼시는 또 피부로 느끼시는 것과 지수가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인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해도 현금이 100조가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사실 우리 뭐 신한이나 KB한테 와가지고 돈 빌릴 가능성은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해든지 말든지 차라리 오히려 걔네들이 야 내가 이 돈 빌려줄 테니까 한번 이 은행 이자 줄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 여건이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어려워지는 건 좀 서민분들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국민적인 부분을 다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을 벗고 있지만 어쨌든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그래도 큰 기업들이 많다 보니 우리가 지표는 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옆에 있는 거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지역은행들이 많이 내려갈 때 대형은행들까지 이렇게 약간은 흔들리지만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죠. 보통 금융 시스템 위기로 가려면 낙폭이 같습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중소형 은행들로 인해서 대형 은행까지 번지고 그래서 이 대형 은행들도 대출이 안 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시스템 위기로 가는 건데요. 지금 대형이들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은 지금 매우 낮고 주가의 움직임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면 이 지역은행들이 굉장히 위험해지려면 보시는 것처럼 이쪽 그래프부터 보겠습니다. 예금이 일단 많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중소형 예금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이제는 조금씩 들어온 모습을 보이죠. 아까 했던 팩웨스트 정도만 빠져나갔지 나머지 중소은행들은 예금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웨스트 얼라이언스도 실제 들어오고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아시겠지만 은행기관 대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죠? 미국 정부에서 니네도 위험하면 돈 갖다 써라고 했던 건데 그것도 지금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은행들 같은 경우 지금 정부 기구로 돈을 빌려다 쓰는 것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 예금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백스톱 처음 제도 나왔을 때 저 돈 빌려가라 그러면 손 들고 돈 빌려갑니다 그러면 제가 위험합니다 하는 그렇죠. 얘기하고 막 그러더니 정말 안 빌려갔네요.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오늘 아침 7시 27분 기사죠.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했던 퍼스트스트는 주가가 되게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이미 지역은행 간에는 굉장히 이 은행들은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라는 보고서들도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 게요. 모건 스탠리에서도 미국 지역은행주와 관련해서 투자 권고를 내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이것 때문에 은행 쪽 폭락은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현금 만원의 중심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비록 지역은행이긴 하지만 은행별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동일시하는 거는 아니다. 그중에서 괜찮은 은행들이 있고 특히 현금 많은 애들은 괜찮으니 한번 사봐라라고 하는 보고서가 어제 나왔습니다. 9일이니까 오늘이 11일인가 한 이틀 된 것 같네요. 그렇죠? 이때 나왔었고요. 이쪽만 나온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에서도 최근에 천문학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역은행 배당 수익률이 현재로서는 안전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들 은행과 관련해서는 뭐 괜찮게 본다라고 보고서들을 내주기 시작을 해서 이게 의도적으로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건지 위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전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뭔가 위기가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분위기보다는 뭔가 그래도 이제는 아주 안 좋은 애와 그렇지 않은 애들 간에는 뭔가 좀 주가도 갈라지고 이러면서 위기의 양상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 그 방향이 현재 우리한테는 나쁜 방향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아직까지 안전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자, 보셨다시피 그러면 이 은행들이 안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뭘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워렌 버핏이 얘기했지만 가장 좋은 거는 현재 미국에 있는 은행들의 예금을 다 보장을 해주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일단은 의회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예금보험공사라고 불리는 FDIC에 대한 그 규모를 사이즈를 늘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그걸 늘려줘야 되는데 지금 의회는 지금 딴짓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쪽에 관심도 아직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고 아마 나중에 된다라면 전면 보장이라는 것보다는 아마도 현재 3억 3천만 원까지 즉 25만 달러까지 돼 있는 보장 한도를 조금 더 위로 상향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기대하기 쉽지 않은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위기가 완화가 되려면 미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야 됩니다. 미 국채 수익률이 이 은행들 같은 경우 지역은행들 같은 경우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미실현 손익 때문이거든요. 이 은행들은 대부분 자산을 미국 국채를 들고 있습니다. 이 안전한 국채를 들고 있는데 이 국채는 금리가 올라가면 손실이 나죠. 반면에 금리가 내려가면 이득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 국채 수익률하고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또는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행 같은 거 상업은행 관련해서도 쉽지 않다라는데 요 위기도 완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금리가 내려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3억용 부동산과 관련한 돈을 빌린 사람들이 차환 발행을 할 때 더 낮은 금리로 차환 발행이 되면 위기는 이연이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 아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결국은 그럼 여러분들 금리가 내려가려면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더 많이 올릴 겁니다는 전망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미국이 연준 5월에 이제 회의가 있었었고 그 회의에서 애매하게 얘기해놨죠. 6월은 동결 같기는 한데 뭔가 그래도 지켜보고 하겠어. 라고 해서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현재 여러분들 상황에서 놓고 보시면 현재 미국의 은행들의 동결 가능성 요걸 9월 건데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9월 건데 6월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월에 보시면 이거 뭐 잘못 가져갔네요. 하나 뒤에 있는데 6월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오늘 아침 기준 84%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결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걸 꼭 봐야 되는 게 뭐냐면 6월 동결 가능성이 84%인데 이 동결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시장이 위험해지는 거죠. 결국 동결로 가면 괜찮은 거고 이게 동결이 아니라 6월에도 올릴 수 있어라는 망령이 들게 되면 지역은행은 다시 위험해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 인하는 아예 그냥 변수로도 없는 건가요? 아니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은 아닌데요. 6월은 아닌데 현재 시장에서는 7월 빠르면 7월. 근데 오늘 가져온 거 제가 보시면 9월부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현재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월, 11월, 12월 이렇게 인하 가능성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올 초의 데자뷰예요. 올 초에도 연준은 올해 내내 금리 안 내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선 무슨 얘기야. 이렇게 되면 올 연말엔 내려야지 서로 싸웠었죠. 그러다 지금 연준이 진 거잖아요. 보면 결국 왜냐하면 연준은 6%까지도 금리 올릴 것처럼 얘기하다가 결국은 금융불안 때문에 못 올리는 계기가 됐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연준은 올해 내내 금리를 내릴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에서는 무슨 얘기야? 9월부터 하나도 아니고 11월, 12월. 그러니까 연초보다 더 시기가 빨라진 거죠. 그래도 연초에는 연말에 한 번 정도 예상을 했던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무슨 소리야. 올 여름, 늦여름부터 시작해서 내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맞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의 의견은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혹시나 높아지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가능성이 있느냐를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최근에 나왔던 오늘 아침에 도매물가 지수 나왔죠. 네. 이게 이제 연준에서 그려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최근에 CPI도 많이 내렸고 오늘 도매물가 지수도 상당히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야 물가만 내린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연준이 보는 게 있었어. 서비스업 물가도 되게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데 그거 감안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번에 나왔던 물가예요. 물가를 보시면 주거비 보이시죠? 주거비. 이 주거비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2월 달에는 0.8% 그렇죠? 전월 대비 올랐다가 3월에는 0.6이었다. 이번에 0.4까지 떨어졌죠. 사실 이번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가 4.9로 나온 것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게 드디어 주거비가 흔히 얘기는 이 임대료가 드디어 마이너스로 조금만 있으면 돌아가겠네라는 게 추세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6월, 7월 달 지나면서 물가는 더 안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주거비에서 나왔다는 게 이번에 굉장히 큰 수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 그래 뭐 그건 다 좋은데 연준이 보는 건 그게 아니라 주거비라든가 이런 걸 제외한 서비스 업종이야. 보세요. 제일 밑에 참고 근원 서비스 이게 주거비를 제외한 겁니다. 보시면 전월 대비 2월 달에 0.5였다가 0.4였다 이번 0.1로 확 줄어든 거 보이시나요? 아 그러네. 근원 서비스 쪽에서도 이제 드디어 유의미한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네. 연준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파월 의장이 얘기했었던 그래 주거비도 그렇고 근원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0.1까지 떨어졌으면 사실 다음 달엔 마이너스를 기대할 수도 있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또는 이전에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변화가 안 보입니다 얘기했지만 이번에 확실히 변화가 보였잖아요. 이렇게 된다라고 놓고 보면 사실은 금리의 인상 가능성보다는 동결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현재는 지표로서는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어제 그렇죠. 당연히 닉 티밀하우스라고 이 친구 별명이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잖아요. 이 친구가 얘기했죠. 4월 물가지수가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한 계획을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6월에는 올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뭐 주택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여기 임대주택 비용이 완만한 성장이 공시인플레이션을 반영됨에 따라 말씀드렸던 주거비가 이제는 마이너스 돌아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곧 둔화질 수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굳이 6월에는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여기에 최근에 은행 시스템의 긴장 영향에 더해서 실제 올리는 건 그리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6, 7월 회에서는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9월에는 어떻게 될 건가는 일단 경기 보고 하겠다. 이런 얘기가 일단은 닉 티밀하우스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얘기를 보면 여기서부터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지역은행 문제가 왜 불거졌지?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앞으로 이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 이거 스텝이 굉장히 큰 거 보이세요? 그렇죠?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하다가 스텝이 낮아졌죠. 자, 요거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요게 미 국채 10년물인데 이때
이때 보이는 지난해 9월이 제일 고점이었었고 이때 지수가 제일 폭락을 많이 했었죠. 예. 그렇죠?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지역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국채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만큼 손실이 나는 겁니다. 예. 엄청나게 죽었었죠. 그죠? 그러다가 이번에 3월 달에 딱 문제가 됐죠. 3월 달에 보시면 내려가던 국채 금리가 다시 치솟은 거 보이십니까? 예. 요거 그렇죠? 요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1, 2월 달에 소비 지표하고 고용 지표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갑자기 이번엔 0.25가 아니라 0.5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발언 잘못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기억을 해보시면 상식적으로 보면 0.75 금리였다가 자 0.75였다가 0.5였다가 0.25 그 다음에 뭐가 맞나요? 그냥 동결 또는 0.25 최소한. 그런데 갑자기 내려가던 자꾸 폭이 낮아지던 게 갑자기 위로 확 올라가면 문제가 되죠. 자, 그러면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결국 이 내려갔던 국채 금리가 다시 확 오르는 거 이게 뭘까요? 아, 6월에 금리 동결한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다시 인상으로 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이세요? 그래서 요걸 다시 끌어올릴 때 요 미 국채 금리를 다시 이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이거는 우리한테는 재앙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미 국채 금리 하루하루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행히 계속 내려가고 있고 내려가면 위기는 더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참고를 해보셔도 되는 거고. 10년물 금리 올라가는 거 보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굳이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주가를 가지고 와서 보세요. 미국이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올랐을 때 미국 S&P 500 주가가 제일 바닥이었었죠. 자, 그다음에 3월에 또 위기가 있었을 때 또 한 번 이렇게 출렁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그래서 역외상관관계를 그렇죠. 보이네요. 역외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현재 이게 낮아진 이 국채 금리가 꾸준히 이렇게 내려오면 문제가 없겠죠. 내려오면 미국에 있는 지역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이 아니라 미실현 손실이 이익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일부는 그리고 미실현 손실이 많이 줄겠죠. 예. 많이 줄수록 사람들이 이 은행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질 거니까 사실은 연준의 입에 달렸다. 그래서 연준이 또다시 뭐 계속해서 무슨 소리야 6월에도 계속 올릴 거고 앞으로 더 올릴 겁니다 라고 하면 이건 위험 회피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건 볼 것도 없이 지역은행 문제가 확산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도 계속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제가 보기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6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 국채 금리 더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더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알고는 금융위기로의 발전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다만 미 국채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해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예. 그래서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건 어쩔 수는 없겠지만 금융 시스템하고는 결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요 국채를 놓고 보시고 아 그러네. 지난번에 요 때가 고점이었는데 다시 이렇게 급등하면서 문제를 일으켰구나. 그러면 다시 요 국채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 즉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을 하거나 또는 이로 인해서 연준이 동결하려고 했던 금리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방향을 다시 턴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라면 정말 불안해질 거고 그런 것들만 아니라면 현 상황에서 위기는 점차 완화되고 있는 그림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완화되는 쪽에 조금 방향을 두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혹시 뭐 마지막으로 정리라든지 아니면 결론을 지금 내신 걸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완화되고 있는 게 맞고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오늘 있었던 그 일 자체가 사실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문제가 금융위기가 커졌으면 나스닥 안 올라요. 네. 나스닥 3%는 빠져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다우지수도 뭐 0.5% 빠지고 뭐 이러는데 그걸 금융위기로 확대해서 가는 거는 좀 그렇고요. 네. 최소한 이런 위기가 정말 지수에 반영된다라면 3에서 5% 정도는 빠지면 그건 진짜 위기다. 그런데 네. 1% 내외는 확대해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이선엽 장군님 참 이런 시각도 너무 부러운데 또 이렇게 머리숱 많은 것도 너무 부럽습니다. 아유, 네. 머리가 왜 빠지나요? 이거 염색은 댓글 안 하신 좋아질 거죠? 것 같아요. 염색- 아닙니다. 염색도 염색도 안 안 하신 했어요. 거예요? 네. 그 머리숱 잘 유지하시라고 예. TS 샴푸 주십니까? 쿨 샴푸 뉴 TS 쿨 샴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야, 진짜 부른데 야, 염색도 안 하시는구나. 저 흰머리 많은데 좀 없습니까? TS. 네, 그거는 이제 TS 블랙 샴푸 제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이선엽 장군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